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엔드 이니셔티브라는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모범 국가다, 민주주의의 저력,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타자 외교 무대인 이제 유엔 총회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12.3 비상기업 내란을 극복을 했고, 또 그 국민들에 의해서 또 대통령으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뜻깊게 본 대목은 엔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영어 첫 글자를 떼서 한 건데, 네. 엔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적대적인 대결, 이런 구도를 종식시키겠다, 말 그대로 엔드,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재명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end는 이제 normalization,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denuclearization, 그래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이 3단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당장은 좀 중단시키고 앞으로 축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폐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진정성을 추구해가고 노력해가면 북한도 결국은 협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3단계 접근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도 알고 계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가장 주목한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일 것입니다. 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이게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순서가 우리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관계 정상화, 교류가 순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사회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 동결, 축소, 폐기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좀 국제사회 인식과 약간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에 대한 이 부분의 메시지는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을 꼭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됐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좀 국내적인 치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국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G7 다 참석하셨고 한미 정상회담 다 하시면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화 정상화는 이미 알려진 부분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 그게 국민적 자존심을 오히려 상하게 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국민적 자존심을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박하실 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국민들의 손으로 이걸 분쇄를 했는데 왜 이걸 언급하면은 국민들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저는 길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의 것이다. 그리고 유엔 정신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그래서 유엔의 여러 가지 세계적인 과제를 푸는데도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의 동력이 하나의 사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도 12.3 비상기업 내란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순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만 외치는데 북한은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핵화만 외치면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단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까지 가겠다라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국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가 며칠째 어수선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좀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 매일 난장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법사위가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부터 시작이 돼서 좀 말씀들이 과격해요. 그리고 말씀들이 과격한데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그럼 책임인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법사위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지금 뽑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 지금 발언권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도 4명이 있었는데 3명을 퇴장시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아예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를 그러니까 민주당 애초부터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우리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 지금 법사위인데 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대가 정말 지금 무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좀 민주당도 좀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조롱거리로 만든 거다, 전형적인 언어 폭력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맥락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3명이 퇴장을 당한 것은 맞는데 3명이 퇴장 명령을 받게 된 것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노트북에다가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걸 붙여놓으면 정상적인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떼내세요라고 3차례나 요구를 했는데 이걸 수용을 안 하니까 결국 이제 퇴장을 당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파행을 작심하고 국민의힘이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나 대전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낸 것 자체가 이렇게 추나대전 격돌을 통해서 파행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왜 추미애 의원 간사 선임을 안 해주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간사는 무슨 말이냐, 법사위원도 부적격하다. 그 이유는 당장 남편이 지금 지법 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격하다. 이해 충돌 때문에라는 것이 있고 본인이 또 나빠루라는 그런 사건 때문에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2.3 비상기업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옹호한 그런 언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들어왔으면 최대한 충돌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법여권 상임위 위원들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적절한 이 스티커는 떼내라라고 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거부를 하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오빠에게라고 네. 얘기한 건데 실제로 두 사람은 이제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79학번 그리고 82학번. 그리고 굉장히 가까워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평소에 이 나경원 부부는 내가 업고 다녔다. 업고 키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은 나는 손해 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나 대전은
제2, 제3의 그런 계속되는 충돌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강대강으로 충돌을 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다음 선거로 두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나온다, 네. 서울시장 나온다 그런 분들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지금 쫙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업어야 지금 뭐 후보가 되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도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국회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을 한다,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주목을 받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는데 이게 민주당 지도부랑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뭐 논의 자체도 없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권한은 법사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원내 지도부들하고 좀 소통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결정적인 이런 엇박자의 이유는 강원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는 아무래도 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가면서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법사위원들은 대체로 강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원내 지도부하고 법사위원 또 법사위원장하고의 충돌 내지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이 된다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좀 국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엇박자 내지는 충돌 갈등이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사전에 논의 그리고 조율은 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네. 계속되면은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낸 유죄 취지 대법원의 파기 환송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당연히 이제 이것은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무순자 의원도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데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있다고 억지로 주장을 하면서 그 본인이 억울하면은 소명을 하라, 수사받아라, 청문회 하자. 이게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너무나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네. 물론 민주당이 원한다 그러면은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고 청문회 끝나면은 또 청문회 나오지 않으면은 또 그 빈미로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민주당도 네.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할 겁니다.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데 탄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을 직무대행으로 앉히겠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눈을 분명하게 좀 의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그냥 마구 독주를 하겠다. 그러면 틀림없는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제가 좀 이제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있지도 않은 일로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하는데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처신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선 한복판에 사법부가 뛰어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당선이 결국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선에서 제거하려고 대법원 전원하부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렸단 말이에요. 유죄 취지로. 그리고 또 다음에 이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맡은 고법에서는 하루 만에 이걸 또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15일 날 재판하겠다. 그런데 이제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항의를 하니까 대선 이후로 넘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란 재판 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문회를 열어서 이 잘못된 행위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보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복이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과연 법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국회 법에는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다 불러서 청문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문이라는 거는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적절한 대선 개입 행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사실상 방치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뭐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거야말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법부가 장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문회를 열든 또는 뭐 탄핵을 하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뭐 파기환송이 이 청문회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재명 후보였죠. 후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소통을 대법원과 해보니까 빨리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빨리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무죄 취지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나오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게 청문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인 것이고 지금 책임을 지금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있지도 않은 일을 사자회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청문회가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회동에는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기 장소도 나오지 않아요. 청담동 술자리는 그래도 시간과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국민을 갖다가 이게 기만을 하고 대법원장을 갖다가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물론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출석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또 탄핵으로 빌드업 시켜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석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고발도 하겠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뭐 음모설이다, 괴담이다라고 하니까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그런 부분도 저는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판결을 불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결을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복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제 탄핵감이다라고 파면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장외 집회를 연 그 장소에서 최고위원은 이 탄핵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에서 졌는데 이걸 계속해서 부정선거라고 불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 대선을 불복하고 탄핵을 불복하는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에서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밤사이에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장을 뭐 이렇게 그 대법원장을 이렇게 예우를 한다 그러면은 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씀을 너무 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또 그래요. 또 이거 참 이 국회의 수준을 국격을 완전히 지금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지금 저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저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이 면책특권 이게 문제인데 면책특권이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면책특권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워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의를 못할 것이고 마련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책특권에 대한 폐지 아니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국회가 좀 진전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이 국회 자체가 전체가 지금 난장판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 김문수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뭐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장외 집회를 앞두고 만난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소수의 입장이니까 뭐 막을 수도 없고 사실 무기력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법안을 갖다가 뭐 조금 늦춘다는 것뿐이지 또 뭐 그걸 갖다가 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 투쟁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당내에서는 이제 결속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경쟁을 했던 부분들도 함께 결속을 해서 당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워낙 독주를 하고 대법원장을 뭐 탄핵하겠다 하고 하면서 이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여론이 아마 상당히 좀 반민주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실망해서 벗어난 중도층까지도 함께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무턱대고 이제 뭐 장외 투쟁을 통해서 강도 높은 외침만 할 것이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뭐 특권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쇄신책을 좀 내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대응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제 송화석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약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빈손으로 또 끝났거든요. 네, 이런 일단 대치 상황 계속 될 것 같죠. 네, 칭찬한 배경 관련해서는 3대 특검법 관련해서 네.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그런 대목과 관련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협치 카드를 걸면서 한편으로 이제 강성 극우 세력에 의존해 가지고 장애 지금 투쟁에 돌입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전공법이라 하면 뭐냐? 12.3 비상계엄 내란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해서 내란 세력들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극우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모손에 빠지게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협치면은 협치. 아니면 뭐 내란 세력과 같이 가려면 같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삼권 분립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권 분립은 필요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잘 유지가 돼야지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사법부는 너무 사법권이 남용이 됐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을 남용한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삼권 분립을 위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